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6개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그들 나라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이 돼서 주문량이 현저히 떨어졌죠. 최고 물가 때문에 고민이죠. 저희 시장 상인들은 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뭐가 있겠어요? 저 30년 정도 했는데 진짜 요즘 같아서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많이 망설이고 가격만 물어보고 가는 분이 많은, 장사를 엄청 오래 했는데 이런 현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 어느 회사든 다 은행 대출을 다 받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금리 인상이 너무 높아져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진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상상하기도 싫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박재우 앵커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요즘이 더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요즘 환율이 폭주 중이죠. 1,400원대를 지나 1,500원대까지 오를 기세입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환율도 물가도 같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 대출 이자도 껑충 뛰었습니다. 고환율의 고물가, 고금리까지 삼중고의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침체의 깊이가 얼마일지가 관건 같은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경기 침체 위기 우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경제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환율 이 질문부터 드려볼 텐데요. 두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빠르게 1,360원, 70원, 80원 빠르게 오르더니 지금 1,400원 뚜껑이 열렸거든요. 그러면 1,500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환율의 고점은 1,45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시적으로 1,500원을 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500을 넘는 상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아마 1,450원에서 1,500원 사이 정도가 환율의 고점 영역일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의 환율은 연준의 10월달, 그러니까 11월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0.75%의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25%고요. 만약에 0.75%를 또 올리게 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11월달에 4%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의 환율 1,400원이 넘는 이 환율은 이 4%의 기준금리를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남은 기준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추가적인 환율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내년도 1분기 정도에 4.75%까지 올라갈 가능성들을 감안을 한다면 당연히 현재의 상황에서 환율이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인상의 폭이 그렇게
크기는 어렵다,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1,500원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 같은 그런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환율 상승의 상단은 1,500원 선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인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좀 따져보면 미국의 달러화가 초강세라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강점은 달러를 벌어들인다. 네. 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이 무역 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6개월째 지금 달러 고간이 비고 있다.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뭐 에너지 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에너지 수입에 더 많은 달러를 퍼붓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다가 중국이 지금 도시 봉쇄령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대중국 수출을 비롯해서 반도체가 꺾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도 문제예요. 기업들도 지금쯤이면 내년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환율 전망치를 감안해서 투자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연초에 1,100원이었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오르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환율이 이전에 1,000원대, 1,100원대는 좀 이제 이미 지났다. 네. 한 단계 레버랩된 고환율을 좀 감내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도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환율 때문에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산하는, 파산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키코 사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고, 개인들도 환율 오르면 사실 뭐 기록이 아빠한테나 뭐 영향이 있겠지라고 할 텐데,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먹거리와 에너지를 전부 다 달러 주고 사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비중이 높다 보니까 더 많은 달러를 주고 사온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고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건 우리 식탁, 장바구니 물가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일단은 지표 물가는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근원적으로 보게 되면 물가는 여전히 이제 환율이라는 불안 요인을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 전기 가스 요금이라든가 기타 이제 요금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조금 위에 상단은 좀 열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소장님 그런데요. 이게 지금 달러가 왜 이렇게 오르나, 그러니까 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달러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달러하고 금리하고 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뭐 제왕적 달러다, 뭐 스트롱 달러나 뭐 킹 달러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달러화만 강세예요. 사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수요가 몰렸어요. 네. 다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국채 가격은 상승하더라도 금리는 떨어져야지 정상적인 구조예요. 근데 지금은 달러도 강세, 미국의 국채도 강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화만 사모으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판 오징어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예를 드는데 미국이 3걸음씩 3번 내지 4번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 스위스, 뭐 노르웨이 3걸음 내지 4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달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낙오자도 있어요. 이제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저희 달러 부족합니다. 달러 국간 부족하기 때문에 IMF 좀 도와주세요. SO를 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이미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지난 8월에 물가를 따져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70%가 뛰었어요. 네. 이 얘기는 지난해 1,000원 주고 샀던 물건 지금 1,700원 줘야 겨우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지금 IMF에 줄 서서 달러를 구걸하는 국가가 50여 개 국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직 200여 개 국가가 경쟁적으로 달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네. 그러니까 역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미국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한 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97년에 외환위기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하고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 달러가 1,400원을 넘어서는 케이스가 흔한 케이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300원만 넘어가도 이건 굉장히 강달러 네. 고환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300원을 넘어가는 사례는 사실 이제 3번 있었죠. 1997년 우리 이제 외환위기 네. 그때 이제 거의 2,000원, 1,98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가장 높이까지 올라갔었던 사례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높게 올라갔었던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이제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 1,598원까지 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의 1,600원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올라갔던 때가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텐데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터지게 네. 되죠. 그때 1,350원 근처까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닷컴 버블 위기 때보다 오히려 지금의 환율이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그리고 예외적인 환율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분명하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달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거나 혹은 달러가 훨씬 더 안전해 보인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대외적인 그러니까 내적인 이유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외적인 이유로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환율 급등 상태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던 것은 달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네. 거였고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달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일단 연준에서 돈줄을 쬐고 있죠. 모든 글로벌 시장에 풀려나갔던 달러를 연준이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사실 기름을 부은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였던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전쟁이 터지고 국제 금융시장, 그다음에 국제 원자재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이럴 때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무엇이냐? 결국 달러인 거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달러였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공식이 여전히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고요. 네. 이것이 달러 환율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돈줄 쬐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안전자산에 대한 강력한 선호 현상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현재와 같은 아주 고환율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 좀 아시아 국가들을 두루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위안화, 엔화 뭐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서 이제 미국판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뒤로 후퇴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네. 경기 때문에 물가보다는 경기 부양을 해서 돈을 더 푸는 쪽이 있습니다. 네. 지적해 주셨던 중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중국은 이 부동산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짓다가 만 아파트가 수백만 채, 통계가 안 됩니다. 여기다 금리가 오르면 여기는 바로 도산이거든요. 네. 이미 몇 개 부동산 최고 그룹이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는 시진핑 주석의 참여임임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나타나면 당장 도시를 봉쇄해요. 이게 30여 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죠. 여기다 돈 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낮추고 있어요.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도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 석 달 새 중국 위안화도 한 5.8% 떨어졌기 때문에 6% 가까이 이제 평가절하된 거예요. 여기다 이제 일본은 더 심각한데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0.1%. 대출 받아가세요. 대출 받아가시면 부대 비용 안 받고요. 이자는 물론 안 받습니다. 예.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여기도 지금 부채가 잠재적인 부채가 여기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일본 엔화도 지금 한 석 달 만에 한 6.4% 빠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이 국가가 빠지면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이들 국가와 상품 수지 면에서 경쟁해야 했거든요. 같은 제품을 두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우리는 한 8% 빠졌는데 얘네는 한 5, 6% 빠졌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어떤 이 가격 경쟁력을 이 환율로 인해서 얻기는 좀 어려운 구조고요. 오히려 원화의 굴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대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은데
중국 수출도 막혀 있죠. 중국의 경기 둔화되다 보니 여기다 북한은 수시로 또 미사일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더 근본적인 건 우리의 늘상 가장 크게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달러 캐시카우. 무역이 잘 된다. 야, 반도체는 넘사벽이야. 한국을 이길 수는 없어. 전 세계 디램 1위 업체, 2위 업체가 한국이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2달 연속 반도체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도 줄고 있고 무역 수지 적자뿐 아니라 경상 수지마저 더 포괄적인 개념의 자본 유출입과 서비스 수지를 합한 것도 지금 마이너스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변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어디 걸 매도할 거냐. 원화를 매도하느냐, 위안화, 일본화를 매도하느냐. 먼저 원화를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원화 가치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이게 특별한 사정이 좀 있습니까? 앞서 제가 이제 원화의 굴욕이라고 얘기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보도해서 또 이제 논란이 됐냐면 최근에 아시안 외환 위기로 취약한 곳을 꼽았는데 네. 여기 한국이 들어갑니다. 한국, 필리핀, 네. 태국을 지목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들 국가 비교한다는 자체가 우리 한국의 국격에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고 지정학적 위기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 정부 들어서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요원은 굉장히 요원해 보이고요. 여기다가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 정책을 풀면서 어떤 수출 수입 경기가 좋아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독특한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요. GDP 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이게 또 하나의 뇌관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들 필리핀과 태국과 비교하는 건 이제 사양이다, 사절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은 아직까지는 전망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고 있어요. 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고요. 중국과 일본보다 2-3단계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우리나라가 연중 최고로 치솟았지만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가 2배 이상 낮아요. 절반 이하로 낮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고 있는 건 이렇게 신흥 국가들이 위험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선진시장이 아닌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도미노로 주변국에서 자금을 뺄 때 같이 한국에서도 자금을 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해야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좀 얘기를 꺼내볼 수가 있는 게 그 통화 스와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 전에 뭐 달러가 환율이 오르면은 좀 공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달러 스와프,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 일단 좀 개념을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지게 되면 달러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외환 보유고가 많이 있으니까 4천억 달러가 넘죠. 그 외환 보유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충분하지가 않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연준,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인 미국 연준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방법, 이게 이제 통화 스왑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준에 원화를 제공을 하고요. 반대로 연준은 달러를 찍어서 우리나라 정부 한국은행에 대여를 하는 그런 이제 서로 막 교환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화 스와프가 만약에 체결이 되면 그 체결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연준에 요청을 해서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만큼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이렇게 환율이 불안한 시기, 특히 환율이 불안해지면 여기에 투기적인 이제 거래 세력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환율이 오를 것 같다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환율 거래를 하시는 분들 당연히 참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장 그러니까 환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중에 한 달 후, 2달 후에 필요한 자금까지 당겨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기적 거래자들까지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으로 환율이 높아지게 되는 위험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통화 스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통화 스왑이 체결이 되면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달러를 미국 연준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국의 서울 외환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고요. 환율 시장도, 외환 시장도 불안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연준이, 미국이 이제 주요 국가들, G7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랑은 당연히 통화 스왑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왑을 체결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강력한 시그널을 줬고요. 환율이 안정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달러 스와프를 일단 체결을 하려면 사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의사를 좀 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걸 체결할 의지가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는 달러 스왑 체결을 굉장히 원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이제 달러 스왑 체결을 원하는 국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달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과 달러 스왑 체결을 원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달러 스왑 체결을 원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스왑 체결을 통해서 미국이 얻게 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나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강달러 정책이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달러 환율이 높게 형성이 되면 수입 물가가 싸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쌓여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데 강달러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달러 스왑을 체결을 해주게 되면 다른 국가로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해외에서 달러가 그만큼 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될 수 있는 혹은 강달러의 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달가울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스왑을 체결해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사실은 굉장히 조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뭐 황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달러 스와프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한국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만 좀 특별하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불편한 진실이 뭐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 1위 국가를 꼽으라면 한국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그만큼 미국에다가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비롯해서 대거 투자를 하면서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대만에 있는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 7조 원 상당의 투자를 하는 걸 미국이 낚아채 갔어요. 그걸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역으로 대만 기업이 미국에 7조 달러 투자하던 것을 우리가 낚아채 왔어요. 미국으로부터 우리 어떤 공격을 받을까요? 상상 이상이죠. 네. 상상이 안 가죠.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동맹이니까 우리는 봐주겠지가 아니에요. 이 앞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지금 긴축의 발단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돌아가야 돼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 5조 달러 가까이를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서 미국이 돈을 풀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풀었어요. 네. 총 9조 달러라는 경이 넘어가는 돈이 전 세계에 풀렸어요. 그 돈의 3분의 2는 아시아, 유럽 국가로 나간 겁니다. 그거를 지금 회수하는 과정이에요. 그 자산이 물가를 끌어올려서 이 자산 거품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긴축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한국한테만 달러 스와프를 해준다? 이거는 용인할 수 없죠. 정책 기조와도 상반되죠. 여기에다가 앞서 제가 이제 만에 하나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제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 이후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 아마 미국은 풀 수도 있어요. 미국은 10% 예상되는 한국과 대만, 동맹국을 묶어서 달러 스와프 하자. 왜? 별로 영향 없거든. 크게 전 세계 기조를 달러를 흡수하는 데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당연히 그걸 받게 되면 심리적,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환율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과거 2번에도 그렇고요. 근데 뭐냐? 그 뒤에 청구서를 내밉니다.
미국이. 청구서 내용은 뭐냐?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중국과는 좀 멀어져. 앞으로 모든 신사업은 우리나라만 해. 더 묶을 거예요. 우리가 그 청구서를 받아들여도 이게 호미로 막으려다가 혹시 가래로 막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해야 돼요. 토사 구팽 당할 수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냐? 겉으로는 동맹국이지만 흑심을 품고 있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달러가 아무래도 국제통화고 또 기축통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러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좀 보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 눈밖에 나서 살아남은 국가가 아직까지는 네.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가 이미 이제 20년 만에 최고예요. 네. 여기다가 가장 취약한 영국, 받쳐야 영국은 37년 만에, 네. 일본 엔화도 24,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파웰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파웰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세 일시적이다 라고 단언해 왔어요. 매번. 그러자 전임 연준 총재까지 나서서 굉장히 실기하고 있다. 금리 인상 타이밍을 실기하고 있고 책임론이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3월부터 제로이던 금리를 3.25%까지 6개월 새 3%포인트나 올렸어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 1분기, 2분기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났어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라는 건 경기 침체라는 건데 물론 미국의 경기 침체는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반론에는 고용시장이 완벽하다. 그리고 소비가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용시장은 후행성이에요. 경기 후행성이기 때문에 아직 지표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당장 미국 최대 기업, 세계 최대 시가총액 애플은 잘 나가던 애플 신제품, 그 신제품 나타나기 전부터 애플 바라고 해서 줄 서서 사야 되는 그 품목을 증산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내년에는 신입사원 뽑지 않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퇴사 인원으로 인원 줄이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운송, FedEx, 굉장히 기업들이 IT 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부메랑이 고강도 기축에 따른 부메랑이 날아온다.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준이 당초 1.7에서 0.2 제로 성장 멈춘다라고 얘기했고 내년에 1%라고 했는데 그 1%도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미국이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모두 다 어려워지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결론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가 내년 상반기, 왜냐하면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까지 오르고 내년에 4.75든 5% 간다 하더라도 이게 달도 차면 기운다. 네. 그래서 조만간 달러 강세는 아마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요. 외부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나홀로 달러 강세는 굉장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때 정도가 되면 지금 우리가 1,400원, 1,500원 전망하는데 전망은 좀 무의미하지만 원화 약세도 이제 기저적으로 우리가 지금 원화 약세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원자재, 곡물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좀 잡히게 되면 수그러들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달러가 폭주하면서 아무래도 힘든 건 우리 수출 기업들일 겁니다. 저희가 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7년째 헤어용품과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 김홍석 대표. 치솟은 환율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환율이 급등하면서 저희가 16개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일단 주문량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송비 플러스 배송비 그들 나라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이 돼서 주문량이 현저히 떨어졌죠. 환율 급등으로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가가 크게 올랐는데 반대로 수출 물량은 대폭 줄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이제 그 전염병이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떨어지긴 했었지만 계속 지켜본 결과 크게 매출이 코로나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죠. 회사 대표로서 당장 직원들 월급 줄 일이 걱정입니다. 회사가 그 이윤을 남겨야 회사도 직원 급여도 주고 또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상승을 할 텐데 전혀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환율로 타격을 입은 처지에 고이자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회사가 어느 회사든 다 은행 대출을 다 받았을 텐데 그거에 따른 금리 인상이 너무 높아져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 들어올 길은 막혔는데 돈 나갈 일만 많으니 느는 게 한숨입니다.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환율은 저희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지금 한 1,100원에서 1,200원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 이하나 그 이하나 그 이상이면 회사로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장님,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실 원화가 약세면은 우리 수출 기업의 호재라고 보통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자동차든 선박이든 달러를 베이스로 거래하는 이제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환전하면서 이득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근데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지금은 달러만 강세고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중국, 일본, 뭐 유럽 대부분이 다 통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금융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는 악재성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가 상승 여파는 뭐 고정 비용까지 전기요금, 뭐 가스요금, 인건비를 다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예요. 지금 반도체로 활로를 좀 찾을까 했더니 반도체가 좋지 않습니다. 대중국 수출도 위축되고 있고요. 내년 경기는 더 안 좋다라고 하니 이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데 빠져나갈 요인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환해지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환해지들을 잘못해서 오히려 흑자 기업이 도산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어떤 중소기업 정책도 환율을 좀 방어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환율이 급등을 하면 사실 무역 수지가 우리 경제 버팀목이잖아요. 그런데 무역 수지도 적자예요. 네네, 일단 4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났는데요. 9월 같은 경우에는 37.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 연속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97년 5월 이후에 25년 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점은 무역수지 적자가 9월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0월, 11월, 12월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무역 수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이제 누적 무역 수지 적자는 288억 달러, 9월까지 288억 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거의 200억 달러 추가적으로 더 무역 수지 적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무역 수지 적자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 뭐 우리 수출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도 한숨이 깊은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원의 한 전통시장. 혹독했던 코로나 대유행을 어떻게 버텨냈나 싶은데 이번엔 고물가가 들이닥쳤습니다. 과일 장사만 20년 넘게 했다는 천계선 씨. 이런 고물가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 한 20, 30%가 더 올랐어. 전체적으로 수입 과일도 많이 오르고 평균적으로 많이 오른 편이에요. 요즘은 햇과일이 나와 한창 맛있을 때라 먹음직스럽게 진열해 놓지만 손님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많이 안 사지.
망설이고 가격만 물어보고 가는 분이 많아요. 옛날 같지 않고. 견과류 가게를 운영하는 임소희 씨는 치솟은 환율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견과류 대부분이 수입 품목이라 고환율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막 그 견과류 외국에서 들어온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희도 또 같이 올릴 수는 없어서 올리진 않았지만 타격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건강을 위해 먹는 부식이라 여유가 없을 때는 안 사 먹게 되니 타격이 더욱 큽니다. 견과류기 때문에 그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꼭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루고 손님이 많이 줄었죠. 2가지 사던 사람들이 1가지로 사고 금액을 낮추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요. 들여오는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파는 가격은 조금만 올렸습니다. 손님들은 그래도 비싸다며 가게를 그냥 지나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네, 있는 돈이 거의 많이 사러 오시면 힘들다고 많이 하세요. 돈 있을 데가 없다. 너무 비싸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양순 씨는 코로나 유행 한창 때보다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아우, 제가요, 진짜 지금 2주 만에 한수 짰어, 한수 돈을. 마스크 벗었는데 더 안 돼. 진짜 이거 해서 못 먹고 산다고 보고 있어요.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장사가 됐는데 가격이 오르니 손님들 발길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손님이 비싸니까 안 찾아오니까 우리가 해먹기가 힘들지. 지금 건강원 업체가 너무 안 돼갖고 진짜 힘들어요. 장사는 안 되는데 금리가 오르지. 코로나 때 대출받아 겨우 버텼는데 요즘은 이자 부담에 한숨만 늘었습니다. 이것만 해갖고는 그럼요. 건강원만 30년 운영하며 아이들 다 키웠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생전 처음 지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옆에 끌어온 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 진짜 아직 지금 내 나이에 나가지도 않을 테고 내가 이제 잡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떡집에 가봤더니 역시나 하소연입니다. 쌀값은 내렸지만 재료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콩, 팥, 건가류 이런 게 많이 올랐죠.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얼마 전에 500원을 올렸는데 손님이 썰물처럼 줄었습니다. 그렇죠. 비싸다고들 많이 하죠. 줄였죠. 예, 오르니까 아무래도 떡값 때문에 많이들 망설이고 살 때 항상 그래요. 떡도 주식이라기보다 간식이다 보니 장바구니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한창 때보다 다니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코로나 대유행 때보다 더 혹독하다는 게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진짜 요즘 같아서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유, 코로나 오고서 때 지금이 요 시세가 제일 힘들어요, 아주. 생전 처음이야. 끔찍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진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상상하기도 싫어. 코로나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에너지 곡물 가격 2~3배 이상 뛰었어요. 네. 근데 기업하시는 이 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과연 야 밀가루 2배 뛰었다고 파전 갑자기 10,000원 하던 걸 20,000원 받을 거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하면 손님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가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전기가스요금, 공공요금 또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폐업을 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정부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하거든요. 문을 열게 되면 임대료 자연 고정 비용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하기 위해서 다중채무자,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들이 무려 41만여 명인데요. 6개월에서 50% 가까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진 빚이 200조 원에 가깝습니다. 황 의원님은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상황은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지금이 더 나쁘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자면 이건 사실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견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당장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만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나쁘다고 현재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1년 동안 2020년은 우리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는 아주 드문 한 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으셨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기는 합니다만 마이너스 성장을 오래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 코로나 때만큼 나쁘지는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의 효과가 모든 국민, 모든 경제 주체한테 고르게 돌아갈 것이냐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 성장은 예를 들자면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수출 기업, 아주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그 경제 성장의 효과가 사실상 좀 집중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나머지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경제 성장의 효과들이 전혀 공유되거나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많이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자신의 상황은 코로나 때랑 비교를 했을 때 더 나빠지거나 오히려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네. 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예상됐던 결과기는 하죠. 네, 일단 시장에서는 0.5%포인트 상승을 대체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연준이 0.75%의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 단행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폭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환율에 대한 영향력까지 감안을 했을 때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이러한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예상됐던 결과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0.5% 한꺼번에 두 번이죠. 올해 들어서 7월에 이어서 2번 연속 0.5% 빅스텝을 달아난 것도 하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연 3%대로 올라섰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3%가 됐다?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0.5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단계 0.5%포인트 금리 인상만으로도 추가되는 개인들의 이자 부담만 6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 취약계층들, 그러나 영끌하셨던 분들, 비투하셨던 분들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나 환율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한미 간 금리 격차를 감안하면 11월 금통위에서도 적어도 베이비 스텝 내지는 빅 스텝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3고, 지금 3중고를 겪고 있고,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거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탈출구는 있겠습니까? 일단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손쉬운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더더군다나 이번 경기 침체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경기 침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통제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통화 정책 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침체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내지는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긴축하는 그런 이제 방향성으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합적 위기예요. 통상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면 뭐 전 세계가 공조해서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 때문에 돈을 풀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마약, 진통성, 일회성 효과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영국도 경기 부양책을 냈다가 철회한 것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 이런 시기에는 일단 서민들의 고통이 가장 심한 건 물가예요. 선물가, 물가 먼저 잡고 경기 부양은 나중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 방법은 고통스럽지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금리를 인상하되 금리 인상의 취약계층이 상당하거든요. 가계부채를 포함한 중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려움을 좀 살펴야 합니다. 네. 그럼 이러다가 외환 위기가 지금 재발하는 게 아니냐. 좀 사실 좀 이런 심각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외환 위기의 발생 가능성은 사실상 대단히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외환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상 거의 없다고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무역 적자,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실 텐데 그렇지만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경상수지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경상수지 차원에서 보면 물론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될 걸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전체로 보면 여전히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냐 내지는 단기적인 외환 수급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 안에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 구조적인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이것을 통한 경상수지 적자가 내년에도 한 1년 정도 계속 이어져 버린다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장담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좀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율도 물가도 금리도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금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막연히 나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지금을 잘 방어하고 버티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